오늘은 사회봉사부 헌신예배로 모였습니다. 사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사회적으로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보다는 교회에 또 이슈되고 부각되는 그런 허물들에 대해서 더 열을 올리며 주목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어떨 때 생각하면 참 억울하다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봉사부에서 찬양한 것처럼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족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교회는 주님이 보이신 그 사랑을 사회로 흘려보내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9군데의 기관과 단체를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기적으로도 필요한 일들에 우리의 물질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들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흘려보내는 일들을 위해 또 우리가 돕는 기관이나 단체를 위해 우리 사회봉사부 위원님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물질로만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는 이런 일들이 물질로가 아니라 기도와 사랑으로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이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회봉사부 모든 위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달라고 우리 박수로서 우리 함께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탄소제로 녹색교회 사순절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음식입니다. 오늘은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음식과 관련된 주제는 제가 작년에도 한번 좀 설교를 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어떤 내용의 설교를 했었나, 이야기를 함께 전했었나 하는 거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건 한 번 더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먼저는 작년의 이야기를 좀 되짚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음식과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인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밥상에는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탄소 발자국이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밥 맛있게 만들어서 먹었을 뿐인데 이 밥상에 무슨 탄소 발자국이 있냐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음식은 그냥 뚝 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 이것을 생산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생산 과정에서도 탄소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 어디 지방에서 우리의 집으로 오기까지는 이 수송 단계를 거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탄소가 발생하게 되고요. 또 전체 양으로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 음식을 조리하는 단계에서도 탄소가 다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밥상에는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탄소 발자국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좀 들어보죠. 자, 여기에 맛있는 한 끼 밥상이 있습니다. 맛있겠죠? 예, 저는 매일같이 이런 음식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하진 않지만 어쨌든 아주 맛있는 한 끼 밥상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밥상의 음식들을 제가 탄소 발자국을 계산하는 그 프로그램으로 따져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참 맛있는 음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상다리 부러질 정도의 음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가 4,405g 정도가 발생됐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수치냐? 23km 정도를 자동차로 운행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시청 정도까지 가면서 배출한 온실가스의 수준이 이 밥상 안에 지금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생된 온실가스를 다 흡수하기 위해서는 이 어느 정도 성장한 소나무 4.5그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 음식들의 어느 음식에서 과연 이 탄소가 어느 정도 발생했느냐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이렇게 봤더니 80% 정도가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소불고기에서 발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소에서 발생하게 된 거죠. 확연하게 아주 보이죠. 자, 그리고 식품별 온실가스량을 봐도 그렇습니다. 아주 절대적으로 이 소고기를 생산하고 하는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근세에 들어서 우리 식탁에는
육식의 비중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밥상 안에 차려진 고기는 그냥 한 그릇의 고기일 뿐이지만 이것을 전체 비율로 따져보자면 이 축산업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의 비중은요, 2022년 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4.5%, 전체 모든 산업 분야를 다 통틀어서 축산업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가 14.5%이니 결코 작은 수치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좀 제안했던 것이 있습니다. 야, 이거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육식을 끊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뭐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작년에 이야기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육식을 끊자보다는 채식의 비중을 더 늘려가야 한다. 저는 이렇게 제안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고기를 먹냐 채소를 먹냐 이 반찬의 문제가 아닙니다. 채식의 비중을 늘리는 일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좀 이유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따져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온실가스를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용기들을, 장치들을 만드셨어요. 그것이 해양, 토지, 숲입니다. 자, 그런데 이 축산업은 이 장치에 굉장한 부담을 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앞서 말씀드린 이 소를 키우는 데에는 이 소가 이산화탄소보다 80배에 달하는 메탄가스를 내뿜는데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아니 근데 뭐 소 한 마리가 그렇게 뿜어봐야 뭐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저녁에 내가 좀 소고기를 먹겠다 하면 여러분 어디 가서 소고기를 사십니까? 저 마장동까지 가서 이렇게 소고기 사오시나요? 그게 아니죠. 저 그냥 정육점 아무데나 가까운 데 가도 그 소고기가 있고요. 마트 어디에 가도 소고기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양을 공급할 만큼 굉장히 방대한 소가 지금 방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식탁들에서 어떤 요구가 증가하고 있냐면 육식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식탁들에서 좀 고기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어떤 방법을 취하게 되느냐? 이 소고기를 공급해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소의 개체수를 가져야 하니 열대우림이나 아니면 이 곡식 경작지를 개간해서 방목장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그런 열대우림 같은 것들을 그래서 막 불지르고 개간해서 이제 방목장으로 만들어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소의 개체수는 점점점 늘어가니까 어떤 것이 발생하게 됩니까? 메탄가스의 양은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근데 어디를 개간해서 이 소를 방목했어요? 열대우림이나 곡식 경작지를 개간했기 때문에 이 온실가스 저장 장치의 용량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니 이 기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 또 제가 오늘 제안드리려고 하는 일은 채식주의자가 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과도한 육식 소비로 인한 그림자가 있다. 바로 이것이 그림자 아니겠습니까? 과도한 육식 소비에 이 그림자가 있음을 알고 채식의 비중을 높여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제안 한 가지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의 이제 주제가 음식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뭐 며칠이라고 제가 지정해 드리지는 않겠지만 이번 주 중 저녁 한 끼는 좀 고기가 없는 온전한 채식으로 한번 좀 그 한 끼 식사를 좀 꾸며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신 이 채식 식단의 사진을 탁 찍어서 좀 밴드에 이렇게 한번 좀 올려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야, 나는 솔직히 고기파인데 고기를 먹어야 밥 먹었다 하는 파지만 그래도 뭐 채식으로 하니까 그래도 할만하다, 이런 좋은 점이 있다, 그래도 맛있다 하는 이런 느낌이나 소감들도 같이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산업 구조를 바꿀 수는 없어도 문제를 인식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이 파손된 열대우림을 개간합시다. 이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식탁을 개선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편리대로가 아니라 이런 일들이 있음을 인식하고 또 앞으로 우리의 식단을 개선해 나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작년에 나누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조금 좀 결이 다른 음식에 관한 주제이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는 결이 조금 다른 음식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주중에도 우리 사무실 식구들한테 그런 이야기 했지만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자료도 찾아보고 영상도 보고 하는데 알면 알수록 제 마음이 괴로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 역시 사실 썩 유쾌한 이야기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엄연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실들을 잘 직시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며 또 소비하고 있는 그 풍요한 음식들의 이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가 이 시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을 덴마크의 수도인 코펜하겐으로 좀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펜하겐에는 이런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세계 최초 탄소 중립 선언 도시. 그래서 2025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천하겠다. 그러니까 덴마크의 수도, 그러니까 코펜하겐 그 도시에서는 바로 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시의 환영 인사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자, 이것이 이 도시의 환영 인사예요. 자, 원래 코펜하겐 이렇게 영어 스펠링으로 하면 COPEN 이렇게 가는데 CO 다음에 숫자 2를 이렇게 딱 넣었죠. 자, CO2 뭡니까?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왜 이런 환영 인사 문구를 만들었냐면 우리 도시는 2025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이 슬로건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이죠. 자, 이 코펜하겐은 이런 계획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 방면에서 친환경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데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코펜하겐에 630km에 달하는 자전거 도로가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여기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입니까? 500몇 킬로, 600km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어디서부터 어디 구간인지 모르겠지만 630km의 자전거 도로가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참 부럽더라고요. 우리나라 자전거 도로는 거기 갖다 치워 죽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좀 너무 좁고 좀 이렇게 안전하지 않게 만들어놔서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드는데 정말로 잘 조성을 해놓고 또 이 자전거 도로 전용 신호등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것을 안전하다 생각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속가능 에너지로 운영되는 이 에코빌리지를 이제 건축해 놓았다 그래요. 근데 이게 얼마나 퍼져나갔는지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열 병합 발전소인 에코힐을 만들어 놨는데 열병합 발전소이면서 이게 소각장입니다. 근데 이 소각을 하면서 나오는 그 열 에너지를 다시 재생해서 이 18만 가구 정도의 가구에 이 전기와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90% 이상을 아주 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절감시켜 놓았다고 하니 정말로 이 코펜하겐이 이 탄소 중립 선언 도시다운 그런 모범 사례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들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는 음식이잖아요. 자, 그럼 이제 코펜하겐의 음식과 상점들을 한번 좀 살펴보죠. 어떻게 이렇게 아냐? 안 갔다 와도요. 요즘엔 구글이 있으니까 아주 자료 찾기는 좋습니다. 구글에 코펜하겐 음식 상점 했더니 다 나와요. 이렇게 봤더니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에도. 그리고 상점들도 봤더니요, 아주 정갈하게, 아주 깨끗하고 깔끔하게 모든 이 상품들을 잘 진열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음식과는 조금 다른 제품들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코펜하겐의 조금 다른 음식 제품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시죠. 이 제품들에서 앞서 본 그림들과 좀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으신가요? 똑같은 제품들 같은데, 다 음식들, 상점에서 살 수 있는 음식들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저는 이 음식 제품들에 이런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 매우 신선한 음식물 쓰레기들.
앞서 보았던 것은 상점에 진열된 음식들이었지만 지금 보시는 저 그림들은 어떤 것이냐면 다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나온 아주 신선한 음식물 쓰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맛있고 다양하고 풍요로운 음식들 이면에 여러분 이런 그림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금 보신 이 포장도 뜯지 않은 음식들이요 전부 그 상점들 뒤에 있는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것들입니다. 이게 상했냐? 아니요, 상하지 않았어요. 유통기한이 지났느냐? 아니요, 유통기한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주 많은 이 제품들이 왜 쓰레기통에 그냥 버려진 것일까요? 여러분 이유는 이렇습니다. 현대 마트의 시스템이요. 여러분 좀 그만 보여주세요 이제. 예. 현대 마트의 시스템이 이렇게 제품들을 이렇게 팔잖아요. 그럼 팔고 남은 제품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 팔았냐, 재고가 얼마 남았냐와 상관없이 또다시 새로운 상품들이 다시 정기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하게 됩니까? 기존에 팔지 못한 상품들은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아 있어도 그 똑같은 새로운 제품들, 유통기한이 더 긴 새로운 제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밀려 가죠. 여러분 마트에서 아마 그런 거 보셨죠? 맨 앞에 있는 우유는 유통기한이 조금 짧고 그 뒤에 있는 건 더 긴 것들이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날짜를 다 살펴서 꼭 뒤에 있는 걸 이렇게 집어서 오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마트에서 계속 벌어지니 유통기한이 다 지나지 않았고 뭐 상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것들을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이렇게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환경 도시인 코펜하겐에서도 아직 음식에 관하여서는 개선되지 못한 점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코펜하겐은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다를까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마트에서도 매우 신선한 음식물 쓰레기들이 고스란히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치로 한번 좀 따져봤더니 이렇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매일 버려지는 음식은 14,000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버려지는 음식을 원화로 환산을 했더니 저 도대체 공이 저거 몇 개입니까? 여러분? 제가 몇 번을 셌어요. 이게 맞게 셌는지. 1조 5,400억 원.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버려지는 음식의 연간 총액이 1조 5,400억 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전 세계의 상황은 어떨까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식량은 연간 40억 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1, 40억 톤의 3분의 1은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여전히 버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산해 보면 중국보다 넓은 면적의 땅에서 재배되고 생산되는 이 모든 제품들이요, 그냥 폐기될 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폐기될 음식을 위해서 사용하는 물이 얼마냐? 250조 리터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금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냐? 신선한 음식 쓰레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 노력과 이 비용을 지금 지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이 바나나 하나 이렇게 까서 드시면 거기에 3분의 1은 그냥 의뢰에 버려지고 있는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사실 편치는 않은데 죄송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불편한 진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사실 하나가 더 있는데, 여러분 이 기후 문제와 관련하여서 이렇게 따져보면 북반구에 있는 여러 나라들, 특별히 선진국들이죠. 이 선진국들은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북반구의 여러 나라들의 상점을 가보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 다 남아있지만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버려지면 또 거기에 채워질 음식들이 있어서 별달리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이면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계 제2대 열대우림이라 불리는 인도네시아의 칼리만탄에서 벌어지는 일을 한번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의 주민들은 이 우림, 이 숲을 통하여서 농사도 짓고 또 숲에서 얻을 수 있는 많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삶의 터전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칼리만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기업들이 이 우림을 사들여서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불 지른 후에 이 땅을 개간하여서 이곳에
엄청난 규모의 팜나무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가운데 길이 이렇게 있으면 왼편에는 열대우림인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 오른쪽에는 모두가 팜나무 농장입니다. 거기를 다 물질로 개간을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왜 이렇게 팜나무를 여기다 심어놨느냐?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이 가공된 음식들에 사용되는 기름이 이제 필요한데 그 기름의 대부분이 다 팜유입니다. 그래서 팜나무에서 나오는, 열매에서 나오는 이제 팜유예요. 그걸 이제 값싸게 이제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열대우림의 굉장히 방대한 이 농장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이 팜유 가공식품들을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인데,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서 살아왔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계를 유지해 가야 하기 때문에 이들은 저 농장의 저임금 노동자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같이 신선한 식품을 제공받아 살아가고 있는 그 이면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설교를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참고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 KBS의 환경 스페셜 먹다 버릴 지구는 없다라는 이 다큐멘터리를 제가 참고했는데요. 제가 이 설교 후에 밴드에 이 링크를 좀 걸어 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한번 좀 시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가운데 제가 한 가지 단어가 떠올랐어요. 이게 어떤 단어이냐면 바로 의로움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의로움. 북반구의 많은 나라들이 풍요한 음식들에 겨워서 사는 반면에 남반구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사실 그 나라가 탄소 위기를 일으킬 만한 어떤 별다른 일을 벌이지도 않았는데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벌인 일에 유탄을 맞아서 그곳에서는 지금 기후위기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저에게 떠오른 단어가 바로 의로운가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이것은 불의하지 않은가, 옳지 않은 일이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이 의로움이 무엇이냐,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의로움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본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는 불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불의한 사람들이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는데 과연 의로운 자들이,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들이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삶일까요? 우리는 간혹 의로움 혹은 의롭게 산다라고 하는 말을 너무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로움, 나 의롭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나는 의로워졌지. 여러분, 그건 역시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생동감 있는 좀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해요? 삼가 지키면, 이 모든 명령을 삼가 지키면 그것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함,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다, 그것도 맞는 개념이지만 의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정지되어서 완료된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을 동반한 진행형의 의미로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한번 좀 들어보죠. 오늘 앞서 읽었던 신명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율법의 그 600가지가 넘는 그 율법의 많은 조항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텐데, 이 많은 율법의 축소판이 무엇입니까? 10계명이잖아요. 자, 이 10계명으로 한번 의로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죠.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0계명을 통해서 보면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눈길을 주지 않는 것이 의로움이구나.
우상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의로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십계명을 통해서 자녀로서는 어떤 의로움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답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자녀라면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녀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내는 것, 이런 것 하지 않는 것, 그게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도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십계명이었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 익숙한 것을 좀 더 확장해서 적용해 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의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의사의 의로움은 무엇일까요? 어떤 의사가 의로운 의사입니까? 의사가 되어서 아주 돈을 많이 벌고 아주 그렇게 품위 있게 살아가는 것이 의로움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의사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의사의 의로움은 생명을 귀중히 여겨서 의술을 베품의 의로움인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 나에게 찾아온 사람, 아파서 찾아온 사람을 성심성의껏 잘 보살펴서 병을 낫게 해주는 의사, 그게 바로 의사의 의로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치의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장사하는 사람의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그저 돈을 많이 벌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울을 속이지 않고 좋은 물건으로 정직히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장사하는 사람의 의로움인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의로움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삶과 그 본분을 다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종 적용을 한번 해보죠.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음식을 대하는 자들의 의로움은 무엇일까요? 음식을 대하는 자들의 의로움은 무엇일까요? 음식으로 기후위기 초래에 기여하고 있다? 불의함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사실을 알았는데 여전히 음식을 낭비하고 있다? 불의함입니다. 나아가 누군가의 터전을 발판으로 삼아 풍요를 누리고 있다? 여러분, 이 역시 불의함입니다.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어떠한지를 안 이상 여러분, 우리는 이 불의함을 계속 지속해 나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음식에 대한 의로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현실을 알았으니 이제는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음식을 대하는 자들의 의로움일 수 있습니다. 분리배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버려지지 않을 만큼을 소비하는 것이 음식을 대하는 의로움입니다. 두 번째, 최선을 다해서 식단을 개선함이 의로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앞서 설명한 이유와 같습니다. 그래서 채식의 비중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환경의 부담을 덜 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기후 약자들을 기억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기후 약자를 기억함이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풍요의 이면에 어떤 현실이 뒤덮여 있는지를 우리는 외면하지 말고 직시하며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이번 주간 주제가 이제 음식이니까 이번 주간 실천할 수 있는 일 세 가지를 여러분께 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앞서 말씀드린 그 다큐멘터리 먹다 버릴 지구는 없다. 한 50분 정도 되는 다큐멘터리인데요.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이번 주간 꼭 한번 좀 시청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하는 것을 좀 최소화하여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시간상 다 다루지는 못했어요. 이 지금 쓰레기 처리만 해도 아주 엄청난 비용과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배출하는 일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후 약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실천할 수 있다면 이것이 단초가 되어서 음식에 대한 우리의 의로움을 잘 지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불편하지만 외면하지 않는 것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의 마땅한 자세이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켜서 모든 관계와 상황과 문제들 가운데 특별히 음식에 대한 문제를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음식에 대하여서도 의로운 자들이 되기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